지난 상승장 많은 사람들이 수억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습니다.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 30만 명, 음식점에서는 15만 명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장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비용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대출은 어쩌나요?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수억짜리 아파트를 60%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2,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시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그 지원금의 실상을 보면 씁쓸합니다. 전체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고작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대출 형태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 근교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릴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빚 때문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통계로 보면 2025년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10.8%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중 소매업이 20.8%, 음식업은 19.4%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만 30만 명 가까이, 음식점업에서는 1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로드샵 매출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제도를 말합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성행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로 사서 1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당시 미국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중 80% 정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 나머지의 부실이 도미노처럼 전체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약하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경제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뒤에 25억이 되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 선진국들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우리는 90%를 대출로 줬어요.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매출이 줄었고 이자 미납이 늘어나면서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5년 현재 집값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요.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ESC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임대 수요가 없었어요.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김수연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7%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 세제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에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면 2029년쯤 입주가 가능해요. 정부가 박차를 가하면 빠른 시기에 분양할 수도 있죠. 게다가 만약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분양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명 기회를 노릴 겁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한쪽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빠르게 적용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만 약한 대책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해요. 결혼 건수를 보세요. 1990년대에는 연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20만 쌍으로 줄었어요. 2033년에는 10만 쌍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반면 건설사들은 연간 3, 4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꼭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예전에는 경매 시장이 고수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됐어요. 유튜브에 경매 관련 강의도 많고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숨은 리스크도 많죠. 경매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경매 대리인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엄청납니다.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최근 규제들과 같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될 거예요. 하지만 약한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반짝 오르다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죠. 2021년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으로부터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러다 이 건물 다른 사람이 사가는 거 아니야? 돈 모아서 사려고 했는데 어쩌지? 얼만지 물어나 보자. 그렇게 부동산에 시세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한 금액을 듣고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한도 결과가 나왔고 1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3억 5천만 원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거네. 벌어서 갚으면 돼. 지금 매출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렇게 부부는 영끌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후반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성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애월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숙소 제주의 밤은 애월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루프탑이 어우러져 20대 30대 청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숙소는 성수기면 예약조차 하기 힘들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2년 단위로 건물 전체를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애월읍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임대로 운영하던 건물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식당이나 카페 어딜 가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하려는 손님이 있어서 건물을 보러 와도 되겠냐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손님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매물을 본 손님은 곧 계약할 것처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꾸민 건 우린데 건물 주인만 좋게 생겼네. 돈 좀 모아서 이 건물 사려고 했는데 아쉽다. 얼만지 물어나 볼까?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제주 애월의 건물 가격은 15억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싸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요즘 법인 사업자 내시면 건물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때 보셨던 손님들도 거의 다 대출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에 감정평가도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부부는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미 해당 건물에서 숙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상당했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1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니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죠. 여보, 우리가 이 건물 사자. 대출이야,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돼. 남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그들은 이 건물이 사업과 주거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건물 옥상과 마당 보수 작업도 흔쾌히 받아냈죠. 항상 지내던 공간이었지만 빌려서 쓸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토지가 21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에어릅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주변 건물과 토지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산 거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숙소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단순히 집과 사업장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숙박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유지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숙소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청소업체 금액도 급격히 뛰었고 음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숙소의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두세 팀 이하로 잡히는 날도 생겼습니다.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1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유명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인근 건물이 11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건물을 매수할 때만 해도 그 건물의 시세는 14억 정도였는데 최근 3억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였죠.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설렘과 숙소가 매일 만시를 기록했던 때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잠든 후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건물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숙박 어플 예약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손님들의 저녁 파티를 준비하다가도 이따금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숙소를 점검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주도 물가 폭등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숙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사업에 집중이 안 돼.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옥상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을 계약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숙소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8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출 이자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약과 리뷰 관리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관리, 청소, 픽업, 음식 등 파트를 세분화하면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건물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건물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숙소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시세는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3층 건물은 2021년 8월 15억에 거래되었지만 주변의 숙소 매물이 늘어나고 수익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그 자체로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예로 들면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지훈 씨네 부부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버텨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죠.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 바뀔 규제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텐데요. 대체 얼마나 강력한 규제이길래 집주인과 임차인들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LTV를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에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민희 씨는 2023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민희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민희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앞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전세자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본격적으로 터질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아주 천천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앞으로 전세 대출이 막히는 걸까요? 최근 HF가 새로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전세 대출 보증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이 규제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게 되고 이게 바로 역전세난의 시작입니다. 집주인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김영희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2024년에 경기도의 빌라를 갭투자로 샀습니다. 공시가격 2억, 시세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김영희 씨는 자기 돈 5천만 원을 넣고 대출 5천만 원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내고 재개발 빌라를 샀어요. 전세 대출이 잘 나오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8월 28일부터 이 규제가 시작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가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희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3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고작 1억 정도. 결국 김영희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집을 팔아야겠죠. 집값이 올랐으면 문제없는데 지금 같은 시기엔 제값 받기도 어렵습니다. 김영희 씨는 싸게라도 팔아야 하나 월세로 돌려야 하나 고민하며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줄줄이 터질 거예요. 이 규제는 왜 생긴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즉 버블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F가 세입자의 신용도만 심사했지만 이제는 선순위 채권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그 집에 이미 걸려있는 먼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등본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둘째, 기존 임차인이 걸어놓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민호 씨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서울 근교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매매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민호 씨는 자기 돈 1억 5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돈으로 주택을 사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계획이었죠. 이민호 씨는 어차피 돈은 전세입자가 다 내주는 거니까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 요즘 전세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딱이야 라며 엄청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민호 씨의 집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제 계약 만료로 나가려고 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려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호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4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민호 씨는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 이제 어쩌죠? 임차인이 분명 나간다고 할 텐데 왜 그때 샀는지 후회만 남아요 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먼저 대출을 많이 끼거나 적은 갭으로 투자한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시세 하락으로 이미 깡통 전세가 된 곳이 많습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을 말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다가구 주택 세 채를 갭투자로 샀는데 한 채에서 비슷한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손해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죠.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을 청구하지만 집주인이 파산하면 회수가 어려워요. 월세로 전환한다고? 집주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연합회도 이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강렬합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교적 가까워서 이 규제의 타격이 덜하지만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의 6, 70% 수준이라 타격이 훨씬 큽니다. 한쪽에서는 보증 한도를 높여서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죠. 금융권이 부동산 버블을 키운 탓이 큽니다. 과거엔 대출을 쉽게 내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규제 칼을 빼든 거죠. 김민희 씨는 2024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초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미니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미니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미니 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 여러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기존 대출, 즉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만약 126%를 넘으면 그 집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 조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고려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낮은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악몽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집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기 돈으로 근저당 대출을 줄이세요. 어렵겠지만 필수입니다. 둘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셋째, 법인 임대라면 보증 한도가 80%로 더 엄격하니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파산하는 상황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2년 전에는 8만 개였던 물량이 지금은 4만 개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전엔 1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개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2023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선택하고 있어요. 23년도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도 어려워졌죠. 살기 좋은 동네는 전세 물량이 특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동네에서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전세 물건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2년간 약 6%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죠. 울산, 부산 같은 지역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엔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 입주로 공급이 조금 늘었지만 2026년과 2027년엔 입주 물량이 급감할 거예요. 특히 이전에 계약한 분들은 갱신권도 다 썼기 때문에 2026년 전세 계약 만료 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세금 정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했어요. 용역 결과가 정부 의도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촌과 이대. 한때 이곳은 젊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대로 나온 건물들만 늘어서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서울의 대표 대학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밤늦게까지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빈 상가들로 뒤덮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봤어요. 이대에 비어있는 건물. 이 건물을 보면 김영진 씨가 떠오릅니다. 2021년 초 그는 이대 근처의 코너 건물을 22억에 매입했어요. 상권이 곧 살아날 거야. 학생들이 돌아오면 월세는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기대를 품었죠. 당시 시장 분위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공인중개사들도 지금이 기회라며 부추겼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70%나 끌어다 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임차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3년 넘게 공실로 남았고 매달 이자 수백만 원에 관리비와 세금까지 더해지니 총 3억 가까운 빚이 쌓였어요.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으로 패션 뷰티 업종의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주변 상권 자체가 무너지면서 임차인 유치가 특히 어려워졌어요. 결국 2024년 말 매물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요. 김영진 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상권을 이렇게 빠르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2025년 최신 자료를 보니 신촌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9.3%로 코로나 이전의 11.6%를 훌쩍 넘었고 소규모 상가는 무려 23.3%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 변화된 대학 문화 등이 얽힌 결과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신촌을 떠나면서 구매력이 강한 소비층이 사라졌어요. 하루 평균 유동인구도 44.5%나 줄었고 평당 수십만 원까지 치솟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있죠. 이대 정문 앞을 가보면 학교 건물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학생들의 발길이 뜸하고 일반인들마저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정문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황금 같은 코너 자리 상가입니다. 메인 자리라 유동인구가 몰릴 법한 최고의 위치인데 문은 굳게 잠겨있고 창문엔 임대문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자리가 공실로 방치된 걸까요? 바로 터무니없는 임대료 때문이에요. 2025년 신촌 상가의 평균 월세는 평당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홍대 연남동 같은 핫플레이스보다도 비싼 수준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버리는 거죠. 옆 건물로 시선을 돌리니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예요. 불빛 하나 없이 임대 플랜카드만 외롭게 걸려있고 낮 시간대인데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오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쇠락한 분위기가 강하게 감돕니다. 주변은 오피스텔 전환붐으로 상가들이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지역 특유의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상권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고집하니 임차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죠. 외부 방문객들이 끊긴 것도 뼈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상권 전체가 공실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분들조차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임대료가 과거 수준을 유지해 공실이 늘어난다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예전 신촌 이대 상권은 전설이었죠. 주말이면 사람들로 뒤덮여 뒤통수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 발길이 너무 뜸하네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예전엔 이 근처 상가는 권리금을 못해도 1억에서 2억은 줘야 했어요. 장사가 워낙 잘 됐으니 다들 그걸 감수했죠. 하지만 코로나 전부터 학생들이 줄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과 관광객 감소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연세대 1학년들이 송도로 가면서 소비층이 빠져나간 것도 컸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뷰티숍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를 보면 신축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1층은 대부분 임대 중이에요. 상층 보호실들도 많이 비어 보입니다. 외관은 번지르르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과거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자리 잡았던 곳도 이제 공실로 전락했어요. 어떤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통째로 공실 상태예요. 간판이 아직 붙어 있어서 티가 덜 나지만 사실상 한 라인 전체가 생기를 잃고 고요히 잠들어 있네요. 한때 이곳은 패션의 메카였어요. 동대문에 두타, 밀리오레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옷거리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몰락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먼저 임대료 폭등과 관광객 감소로 뷰티 패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게다가 서울시의 패션 뷰티 특화 구역 규제가 업종의 다양화를 막아 상권 회복을 더디게 했죠. 이 규제는 2013년에 도입돼 카페나 음식점 입점을 제한했는데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았어요.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지만 이미 상권은 초토화된 상태예요.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더 위축됐고 상가가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골목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옛 상권의 흔적이 희미해졌어요.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네요. 부동산 호황기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상가 임대보다 오피스텔 분양이 훨씬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역설적으로 상권의 생명력을 앗아갔어요. 상가들이 사라지면서 지역 특색이 증발하고 상권 전체가 활기를 잃었죠.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신촌도 이때만큼 상황이 심각해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2%로 서울 평균의 4배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 브랜드들이 줄줄이 떠났어요. 크리스피 도넛,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무인양품까지 문을 닫았죠. 유동인구가 무려 44.5%나 줄었어요. 명물거리 쪽은 연대 학생들 덕에 조금 나아 보이지만 최근 지은 건물에도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급 빌딩인데도 반 이상이 공실이에요. 그중 한 빌딩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한때 최고가 68억까지 치솟았었죠. 하지만 2024년 60억, 같은 해 말 53억으로 급락했어요. 몇 년 만에 1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50억의 재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출이 32억입니다. 이자만 연 1억 6천만 원, 월 1,3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격 추락이 투자자들과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쪽으로 내려가 보니 공실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노브랜드와 다이소가 버티고 있고 메인 거리는 활기차 보이지만 안쪽 건물들은 임대 중인데 평당 월세가 수십만 원이에요. 조금 뒤쪽으로 가니 280억 원 규모 빌딩이 경매 중이에요. 대규모 신축 건물도 상층부가 공실이고요. 유동인구는 많아 보이는데 왜 공실이 많을까요? 차량 통행 제한이 풀렸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상권 혜택이 없었어요. 게다가 평당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소규모 업체들을 쫓아냈고 코로나 후유증에 컨셉 없는 소매 상권은 홍대처럼 버티지 못했어요. 이지연 씨는 2019년 겨울 신촌 이면도로 쪽 꼬마 빌딩을 18억에 샀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었고 자리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익률을 높여 시세 차익을 볼 생각에 들떴죠. 당시 부동산에서는 신촌 상권은 학생과 젊은 층 수요가 계속 있으니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상권 쇠퇴로 상가의 공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은 사업장을 자기 건물로 옮겨서 하고 있지만 떨어진 건물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투자자가 신촌 빌딩에 50억을 투자했다가 경매로 넘어가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대 쪽 오피스텔에 투자했는데 예상했던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손해만 보고 있어요. 이런 실패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를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이대와 신촌의 상권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신촌은 대형 브랜드 이탈과 경매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학 시절의 활기찬 추억이 사라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권리금이 몇 억 가던 황금 상권이 공실이 넘쳐나는 상권으로 변해버린 건 한순간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와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오랜 상승기 후의 하락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런 몰락을 낳았으니까요. 오늘은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대학 상권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그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면서 시세는 분양가보다 한참 떨어졌는데요.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1억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그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송도 부동산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송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에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현대아울렛, 롯데 쇼핑몰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송도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송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인천대 입구역,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요.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1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엔 9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9억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제 지인인데 2021년에 송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센트럴파크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송도가 신도시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이동욱 씨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8억 들여 1층 상가를 샀어요. 위치가 센트럴파크 2번 출구 바로 앞이라 여기서 카페나 편의점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임대 문의도 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했지만 2024년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면서 승진도 놓쳤고요. 부인과는 매일 싸움이에요. 상가 왜 샀어? 망할 셈이야? 하면서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겨우 화해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6억 5천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2억으로 빚만 쌓였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0% 수준이에요. 이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송도의 핵심 상권인데 초입부터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여긴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많지만 겨울 되면 횡해요. 분양할 때 완판됐던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5년째 비어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5년. 웃음만 나오죠. 이제 송도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송도에는 여러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송도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미래로 불리면서 분양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 구조는 신도시답게 이쁘게 설계됐어요. 커넬워크나 트리플 스트리트 같은 곳은 해외를 연상케 하죠. 근데 공실이 많아요.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커넬워크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상가는 분양가 7억이었고 인테리어에 1억을 더 썼습니다.
송도는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라 카페가 뜰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대요. 근데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김민호 씨 카페는 구석진 위치 때문에 발길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김민호 씨는 지금 택배 부업을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송도 상권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도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도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송도 상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엄청 들였어요. 유럽풍 디자인,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가들이 외부에만 있어서 겨울철엔 춥고 비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해요. 쇼핑몰처럼 실내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죠. 통행도 불편하고 지하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밤 되면 조명은 운치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요.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송도 상권 겉으론 이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이제 송도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센트럴 파크 라인 쪽을 보면 업무단지도 있고 빌딩도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러닝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409 메인 쪽 얘기지 609나 809 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엔 신축 분양 아파트가 마피 1억에도 안 나가면서 화제가 됐었죠. 돈이 떨어지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죠. 송도 국제학교 쪽은 부자들도 많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값 하락으로 싸움이 많대요. 집값 떨어졌는데 국제학교 학비 어떻게 내?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는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 오를 거야 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부동산이 하락하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송도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가 62%, 분양권 21%, 오피스텔 17%로 매우 저조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과 분양 혜택에도 손님이 아예 없죠. 분양받은 개별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9월 기준 3만 8천 건으로 작년 말 대비 20%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했어요.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큰 손실 보는 사례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인천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송도국제학교, 업무단지, 백화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더더욱요. 부동산 투자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송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통매각으로 나왔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통째로 나온 사건.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파기리에 위치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입니다. 이 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된 지상 8층 총 42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놀랍게도 425가구 중 424가구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신한자산신탁주간으로 공매가 시작됐는데 전체 감정평가액은 약 3,336억 5,400만 원, 최저 입찰가는 이보다 20% 높은 4,006억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정가보다 입찰가를 높게 잡은 이유는 간단해요. 감정가대로 공매를 진행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보다 한참 싸게 나와도 낙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도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오늘 날짜 기준으로 5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김철수 씨는 40대 중반의 서울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던 시기였죠. 제주도는 팬데믹 이후 이주붐과 관광 활성화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어요. 김철수 씨는 제주가 서울 다음으로 뜰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제주도의 신축 아파트를 7억에 매입했습니다. 대출 4억을 끌었었고 실투자금은 3억이었죠. 당시 주변 중개업자는 제주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쳐요 라며 부추겼어요. 철수 씨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가 연 4%에서 6%대로 치솟으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제주도는 인구 유출과 관광객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철수 씨의 아파트 시세는 5억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임대 놓으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안 구해져요. 매달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요. 팔려고 내놨지만 2억 넘게 손해볼 판이에요. 철수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실제로 제주도의 미분양 물량은 2025년 2월 기준 2,614가구였고 8월에는 2,534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여전히 1,000가구를 넘어요. 철수 씨처럼 상승장에 과감히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제주 애월 지역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 과도한 공급이에요. 2020년, 2021년 제주 부동산 붐을 타고 건설사들이 앞다퉈 아파트를 지었지만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둘째, 높은 분양가입니다. 애월은 제주 시내와 달리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분양가가 서울 외곽 수준이었죠. 셋째, 외지인 의존도가 높아요. 제주 부동산은 외지인 투자와 관광객 수요에 크게 의존했는데 팬데믹 이후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감했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김철수 씨 같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주 신축 아파트의 35평 기준 전세가는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정도예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전세를 3억 후반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주도의 전세가율이 약 60%라고 가정하면 매매 시세는 6억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매로 나온 가구당 평균 가격은 무려 9억이 넘습니다.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은 8억 9천만 원, 122타입은 13억 4천만 원으로 제주 평균 분양가보다 2억 이상 비쌌죠. 이 아파트는 애월읍 파기리에 위치해 5층 이상 고층에서는 멋진 오션뷰를 자랑하지만 제주 시내 생활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높은 분양가와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안 팔려서 미분양됐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시행사와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 자본이 아니라 PF 대출로 공사를 진행하죠. 아파트가 다 팔릴 걸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서 짓는데 이렇게 안 팔리면 대출을 못 갚아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쌓이니 공매나 경매로 넘겨 원금을 회수하려는 거예요. 이 단지 하나에 4천억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어볼게요. 건물 자체는 잘 지었어요. 문제는 땅값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땅만 확보하면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단지는 땅을 너무 비싸게 샀어요. 땅값이 비싸니 분양가도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죠.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2025년 하반기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2,244호로 전월 대비 1,500호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여전히 5만 호 이상입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27,000호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제주는 특히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해요. 한때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몰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인구 유출이 시작되고 외지인 투자도 줄었어요.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지으면 팔린다는 기대에 빠져 공급을 늘렸어요. 결과적으로 제주 미분양 비율은 2025년 6월 기준 65.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같은 지방 대도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은 2025년 4월 기준 미분양 4,720가구, 준공후 미분양 1,886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 사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로 실수요가 줄었으며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강남 같은 하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침체를 겪고 있죠. 박민지 씨는 30대 후반의 제주 카페 사장님입니다. 제주도의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 앞으로 제주도는 수도권만큼 오를 거야 이런 기대로 분양권을 샀어요. 31평 한 채를 7억 4천만 원에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 붙여 팔면 시세 차익 2억은 기본이라고 장담했죠. 민지 씨는 카페 매출로 이자를 갚으며 입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공 후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수세가 끊겼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의 아파트 시세는 5억 후반대로 폭락했어요. 전세 시세도 원하는 가격보다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커녕 손해가 얼만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제주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했고 신축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시세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수요 급감이 주 원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앞서 살펴봤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위치한 애월 지역의 추가 문제점을 짚어보면 인프라 부족이 큽니다. 애월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상주 인구가 적고 학교, 병원, 대형마트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게다가 관광 수요 감소로 임대 시장도 위축됐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임대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높은 금리도 한몫했어요. 평균 담보대출 이자율은 2~3%대에서 4~5%대로 치솟았고 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죠. 서울, 강남, 판교 같은 하프를 제외하면 대전, 대구, 부산의 미분양이 심각해요. 2025년 4월 기준 대구는 미분양 8,800가구, 울산은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을 기록했어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건설업계는 더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출 규제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같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 활성화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2020년, 2021년처럼 아무데나 지어도 팔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고급 주거나 하이엔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로 2021년 부산 해운대 신축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상승장이던 시기에 지방 대도시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으로 퇴직금과 모았던 돈 전부를 털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도 풀로 끼고요. 부동산에서는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라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했죠. 영희 씨는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해운대 아파트 시세가 매수한 가격 대비 3억이나 떨어졌습니다. 매달 이자는 나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드네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 가격엔 팔 수도 없어요. 가족들 원망만 사는 신세가 됐어요.
영희 씨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부산은 2025년 미분양 4,720가구, 준공후 미분양 1,886가구로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겹쳤어요. 부산의 문제점은 과도한 아파트 공급과 관광 의존도예요. 팬데믹 이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임대 수요가 급감했고 고급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었죠. 광역시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불리는 부산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소도시들은 어떨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옥석 가리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외곽 부동산에 잘못 투자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도 부동산 경색이 심화되고 실물 자산의 위기설까지 언급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품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 만난 사업가분이 강남의 꼬마 빌딩을 보고 계신다고 해서 신논현역과 원주역 사이 건물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근데 그 주변은 교통이 좋은 곳인데도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리모델링한 건물도 수개월째 비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실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시길래 다 땅값이에요.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요. 라고 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가격은 안 내려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를 피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수예요. 공급 물량, 지역 인프라,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세요. 둘째, 무리한 대출은 금물이에요. 금리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셋째, 상승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해요. 2020년, 2021년 같은 호황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의 사례처럼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뜻 보면 나에겐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소개할 규제들로 인해 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꼬마 빌딩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6월과 9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또 다른 규제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정책들이 초강력 규제였음에도 그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거란 예측도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고 평범한 서민들 사이에서 집 사는 게 꿈이 됐어 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공급이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실제 사례를 자세히 공유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동산 계획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먼저 정부 대책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올해 초부터 서울 집값이 10% 넘게 치솟았어요. 특히 한강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며 정부가 더 이상 가만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표현했어요. 매년 27만 호 착공, 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일기 신도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금융 규제입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기준을 역대급으로 강화했어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 대출만 200조 원에 달했거든요. 이게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대책으로 LTV와 DSR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변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1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으로 일괄 제한됐어요.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공유할게요. 제 구독자분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이준호 씨.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준호 씨는 얼마 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어요. 급매물이 나와서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수한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과 가족들은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계획이었어요.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 했죠. 전세 보증금 5억 원대 아파트를 물색하며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은 자본에 추가로 3억 정도를 빌려서 계약하려고 했죠. 이사 비용과 부대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충분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고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대책 발표 후 은행에 문의하니 한도는 최대 2억입니다. 나머지 1억은 자부담하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준호 씨는 급히 주식을 팔아서 1억을 모으려 했지만 손실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보단 주식을 정리하는 게 손해가 덜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왜 우리 같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조차 어렵게 하네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처럼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사 계획이 있는 1주택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9월 8일 이전 계약이라면 연장 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신규 이사면 2억 원 제한이 적용돼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전엔 보증 종류나 은행에 따라 3억까지도 가능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4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대출 3억에 나머지 1억을 현금으로 메웠다면 이제는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이게 왜 큰일이냐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1주택자 중 전세 대출 이용자의 30%가 2억을 초과해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번 규제로 각각 6,500만 원 정도씩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집을 계약했다면 이제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과거엔 대출을 3억까지 받고 현금은 1억이면 됐지만 이제 현금을 2억이나 마련해야 하니 가계 재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 규제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인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1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세놓고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 대출이 2025년 200조 원에 달하며 전세 가격 20% 상승, 매매 가격 15%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으로 부동산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두 번째 주요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지역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의 12억 아파트를 사려면 과거엔 6억 대출에 6억 현금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4억 8천만 원 대출에 7억 2천만 원 현금이 필요해요.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예외 없어요. 생애 최초는 LTV가 80%에서 70%로 줄었고 6개월 내 입주 의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고가 주택 가격이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걸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 해요. 더 강력한 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됐어요. LTV 0%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9월 8일부터 적용됐어요. 이는 개인 대출을 피하려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던 우회 대출을 막은 조치예요. 상가하고 주택이 섞인 건물도 주택 비중 50% 초과면 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김미경 씨는 50대 중반 임대사업자입니다. 미경 씨는 상반기에 경기 성남 분당에 상가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사업을 키우려 했어요. 대출 한도 조회까지 마쳤고 보유한 현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과 협의까지 마쳤죠. 그런데 9월 7일 대책이 시행됐고 사업자 주담대 0%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은행에서 사업자도 대출 안 됩니다 라고 했고 미경 씨는 거래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미경 씨는 임대업이 노후 대비였는데 이제는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부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네요 라며 속상해했어요. 이처럼 사업 확대를 꿈꾸는 임대업자들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앞으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투기 과열지구 재지정 움직임이에요.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 엄격히 적용돼요. 게다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줄었어요. 보증 심사도 강화돼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은 금지됐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큰 타격이에요. 물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더 심한 규제를 받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사려면 LTV 0%이고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 안 하면 대출이 회수돼요. 정부는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상승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DSR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데 대출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자나 주부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예요. 박성준 씨는 30대 후반 IT 업계 종사자예요. 성준 씨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하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전세를 주면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이 차단됐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서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성준 씨는 당연히 전세를 줄 생각으로 분양받은 건데 저 이제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했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돈줄을 죄는 걸까요? 바로 가계부채 폭증 때문이에요. 2025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수백조 원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부터 시행한 거죠.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소득에 대한 한도도 조정하면 연소득 1억인 사람 기준 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점점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거예요. 공급 확대는 좋지만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상가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요.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